우리는 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다. 예, 이번 주에 준비한 강연 주제는 기후위기와 녹색에너지 기술 지원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미국의 IRA 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EU에서 최근에 들고 나오고 있는 친환경 기술 지원법, 그리고 일본, 인도, 중국 이 세계 각국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탈탄소 사회가 펼쳐질 미래 유망 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고, 그리고 자국에 있는 그 녹색 기술 이런 것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세계 각국에서는 아주 공격적인 법안 그리고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정은 어떤가, 그리고 또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준비한 그 내용은 첫 번째로 그 해외 미국이라든가 유럽, 인도, 중국, 일본 이런 곳에서 나오고 있는 친환경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무슨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2030 NDC, 즉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그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에 약속을 했던 국가 탄소 감축 목표량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이 세 꼭지로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먼저 금년 3월 초에 그 EU에서 미국의 IRA법, 그 인플레 방지법이라고 뭐 번역이 되죠. 거기에 준하는 공격적인 하나의 대안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EU도 친환경 산업 보조금 지급에 나서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EU에서도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서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채택한다라고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시적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아래 보다시피 이 법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나 2025년이 되면 이런 정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그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을 해 갈 것이고 대부분의 이런 친환경 기술에 대해 가지고 제공하는 보조금은 2025년까지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럽에서는 그동안에 이 녹색 기술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EU에 가입된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EU에 가입된 국가들의 경제력에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산업에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은 EU 국가 내에서도 경제 사정이 좋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나라가 독점을 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경제 능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이런 녹색 산업을 자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EU 내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EU에서는 개별 국가에서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IRA법을 이렇게 동원함으로써 EU가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유럽에 있는 친환경 기업들이 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EU에서도 EU의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IRA 법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런 보조금에 준할 만큼 그게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그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거 보면 태양광 패널, 배터리, 풍력 발전용 터빈, 탄소 포집,
이용 이런 게 이제 친환경 기술, 녹색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기술 보유 기업들에게 대규모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는 것이 미국 IRA만큼 줄게 EU 친환경 산업 보조금 하는 이게 이제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상당히 상세하게 했는데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미국에 이어가지고 EU에서도 그 EU에 와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 미래 산업들 이런 것들은 그 EU로 건너와서 제조를 해달라 뭐 그런 그 메시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탈탄소 사회에서 유망한 이 산업들은 미국 IRA법에 의해서 그리고 EU의 친환경 산업 보조금에 의해 가지고 우리도 그게 준하는 뭔가 제도 이런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뿐만이 아니고 일본, 중국, 인도 이런 곳에서도 이미 친환경 산업 보조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일본 같은 데 보면은 그린 성장 전략 하는 게 20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수소 발전, 전기차, 반도체 이런 14개 분야를 이제 상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금의 이름이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이렇게 돼서 한 20조 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는 2050년까지 일본의 전력은 구성 목표에 보면은 재생에너지로 50에서 60% 정도까지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뒤에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일본에서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일본에서 전력원에서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 30% 채 안 되는 정도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는데 이 기금을 조성하면서 2050년까지 일본에서도 재생에너지가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수준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보면은 2030년대 중반까지 휘발유 신차 판매를 중지한다. 그리고 해상 풍력을 대규모로 도입하겠다. 그리고 수소를 연간 300만 톤 가까이 사용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 가겠다든가 이런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도 2022년에 처음으로 국가 예산으로 중국 탄소 중립 예산이라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이 약 67조 원 해당이 됩니다. 1년간 쓸 수 있는 돈인 거죠. 여기도 보면은 에너지 구조 전환, 그 재생에너지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탄소 흡수 관련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경우에도 생산 연계 인센티브 보조금, 그래서 태양광, 배터리, 반도체 이런 곳에 2030년 이전까지 45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탈탄소 사회, 기후위기 시대에 각광받을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고 자국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큰 재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는 거죠. IRA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IRA 이 법을 통해 가지고 10년간 소위 말해서 이것도 미래 산업이 되겠죠. 반도체라든가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기술인데 여기에 10년간 우리나라 돈으로 약 490조 원을 에너지 안보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투자할 계획이다 하는 것이 미국 IRA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청정기술, 전기차 구입 비용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의 국가안보
전략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EU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이 재생에너지를 단순히 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몇 년까지 2030년까지 2050년까지 얼마만큼 확보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버텨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 자체도 재생에너지로 뭔가 제품을 생산해야만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그 나라의 경제 안보에 밀접한 관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 안보라는 것이 꼭 국방 안보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EU 이런 곳에서는 탈탄소 시대에는 그런 시대에서 그 나라의 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산업은 이제 그 세계화 시대에서 산업 생산 기지를 중국에 두고 자기들은 금융 같은데 집중을 하고 그리고 금융으로 벌은 돈으로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사서 사용하는 그런 그 경제 체제가 아니라 자국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물품들은 자국에서 생산해서 소비하는 그런 그 경제 패턴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게 미국의 IRA법, EU의 친환경 기술 지원법, 그다음에 일본의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중국의 탄소 중립 예산 확보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2050년 재생에너지 생산 전망은 현재 약 20%인데 이걸 한 42%까지 2배 정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미국은 이게 미국도 사막이 잘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값싼 토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해양도 넓고 해양의 풍력 자원도 좋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태양광도 많이 되고 있지만 풍력도 많이 이게 확대돼 있죠. 지난 2021년 겨울에 텍사스에 한파가 왔을 때 텍사스 앞바다 바다에 설치했던 그 풍력 발전소가 한파 때문에 가동이 안 돼가지고 전기 공급의 애를 먹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재생에너지는 풍력 중심인데 앞으로 미래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은 그 사막지대 같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 중심으로 전환을 가겠다는 이런 그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친환경 발전 지원에 여기 보면 한 6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 이게 나오고 에너지 가정 구입 리베타라든가 태양열 설치하면은 세금 공제, 세액 공제 주는 것, 그다음에 전기차 구매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있죠. 근데 이런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은 해외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가져가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이런 그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린 뉴딜이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살펴보면 미국의 그린 뉴딜 하는 거하고 EU의 그린 딜 그리고 우리나라 그린 뉴딜 이 세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개념을 보면 내세운 개념은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 EU 보면은 기후위기 대응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이렇게 하니까 구체적으로 내세우기를 기후위기 문제가 딱 드러나지 않았다는 건 차이가 납니다만 대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개념에서는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목표에 보면은 100% 청정 에너지 경제 구축 2050년 전에 넷제로 달성 뭐 이런 목표인데 두 개 다 비슷하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경제 성장과 자원 사용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는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이 많이 되려고 하면은 자원을 많이 소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비례해서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두 개의 그 밀접성, 관계성을 끊는 이런 그 경제로 이전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탄소 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녹색 성장, 녹색 전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요 정책으로 들여다보면
미국 그린 뉴딜이라든가 EU 그린딜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던 한국 그린 뉴딜보다는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만큼 관여하는 범위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폭넓고 구체적인 산업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이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계획이 굉장히 충실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보면은 그 미국 그린 딜, 뉴딜 같은 경우 한 2,400조, 그 다음에 EU 그린딜 보면은 미국이 한 절반 정도 되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약 73조 원 이렇게 되니까 규모부터 EU라든가 미국, 물론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체가 EU 전체라든가 미국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어쩌면 이제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그린 뉴딜이 미국이나 EU에 비해서는 그래 공격성이라든가 적극성 이런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그 말씀까지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때 그린 뉴딜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시민사회 기후 변화 운동을 하던 시민단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이 사진과 같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즉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내세우기만 기후위기 문제를 내세웠을 뿐인 것이고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고 탄소를 줄이는 이런 문제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린워싱이라는 거죠. 그 그린 기후위기 대응에 제대로 좀 나서라. 그래서 그저 그런 그저 그런 그린을 해야 되는데 그린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그린 뉴딜이 아니고 그저 그런 뉴딜이다. 이게 그런하고 그린하고 발음이라는 게 비슷하니까 그걸 약간 좀 패러디 했다 할까요? 조금 비꼬았다 할까요? 그렇게 이런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린이 아니라 그저 그런 거다. 이런 게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 뭐하냐? 생존 없는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해서 시민사회의 반응은 상당히 냉담했었다. 차가웠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이것이 그린 뉴딜이 아니라는 것을 항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모아서 미국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프레지던트 문 대통령님 이것이 그린 뉴딜입니까? 이런 얘기죠. 이게 그린 워싱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 얘기하고 2050 탄소 중립에 가기 위한 기술 발전 이런 거를 내세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삼척을 포함한 곳곳에 석탄 발전소가 신규로 건설돼 가는 거 그걸 막지 않았죠. 사실 박근혜 정부 때 허가가 났던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도 공정률이 15% 이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지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공적 기금을 가지고 나가서 해외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 석탄 발전소 만드시는 거 이런 것도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위기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대통령이라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렇게 실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그린 뉴딜 알맹이는 이렇게 보면은 경기 부양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색 산업 지원이 중심이었다. 우리나라 산업 육성 이것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실행 체계 이것을 끌고 가기 위한 그 예산을 73조 원을 마련해서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또 노동자들 기존 산업이 무너지고 새로운 산업은 떠오르고 그러면은 무너지는 산업에서는 실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의 재교육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탄소 중립 기금
이런 이제 자금도 모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기재부가 총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가 자금을 모았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은 이 탄소 중립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게 지원해주고 혹 또 그 사람들의 허약해진 생활을 지원해주고 이런 쪽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 자금이 뭔가 하면은 이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 것 실제로는 저소득층의 그 에어컨을 바꿔주는 것 이런 쪽에 쓰이기도 하고 또 더 심각하게는 그 뭐 지리산에 전차 올라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데 지역 개발에까지 이 기금이 전용이 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따지면 국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이 탄소 중립 기금이 어떤 항목에 사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변명이라고 할까요? 대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재부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산업, 육성 이런 곳에 치우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이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것을 총괄한다는 자체가 어울리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정 추진 본부 우리나라에서 그린 뉴딜 그다음에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 추진 본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누가 참여했냐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K-뉴딜 위원회, 그 다음에 과기부, 환경부, 산업부, 고용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연히 참여해야 될 노동자 대표, 농민들,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이 당사자의 참여 통로가 없었다. 여기는 거의 정부 대표들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이렇게 됐죠. 그게 보면은 NGO 단체라는 이런 거는 대폭 빠지고 산업계 사람들로 거의 뭐 산업계 사람들 그다음에 관료들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탄소 사회,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당사자들, 미래 세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로 뭉쳐져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정부 관료와 그리고 그 관료들이 서포트하려고 하는 산업계 대표들만 모여가지고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해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시민사회로부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정부 기관에서 나오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사회가 저탄소, 탈탄소 사회를 구현할 것인가 이것보다는 우리 산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산업 단체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치우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그린 뉴딜이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한 대책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 지원 일변도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같이 조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기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소개했던 것도 그자 툰베리 같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나도 당연히 국제 스탠다드로 보면 참여해야 될 각계각층 사람들이 참여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회 운동을 할 때 좀 더 과격성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에서 역할은 시민사회가 평화로운 시위, 평화로운 운동 이런 것만 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여기에 훨씬 더 충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선 지금 이제 교육이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2% 이렇게 만들려고 했죠. 근데 이것을 한 10% 가까이 8.9% 떨어뜨려 가지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대로 떨어뜨리고 대신에 좀 많이 줄여가려고 했던 원전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면 1000kW 생산할 때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렉이라고 하는 그 리뉴어블 에너지 크레디터, 그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한 장씩 발급을 합니다. 그것을 시중에 가서 팔아야 됩니다. 근데 렉을 누가 사주는가 하면은 전기 생산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팔리기 위해서는 대형 발전사들이 사줘야 되는 의무 구입량, 그 렉 구매량을 높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 2020년대에 대형 발전소들이 렉을 통해 가지고 재생에너지로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판매하는 그 비중이 12.5%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2024년이 되면 17%로 늘어야 된다. 그 다음에 2025년이 되면 25%가 돼야 된다. 이렇게 쭉쭉 늘어가지고 2030년이 되면 3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렉을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양이 생산이 많이 되면 될수록 시중에 렉이 많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줄 수 있는 시장도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렉이 이 저가가 아니고 적정한 가격을 받으면서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때에 만들어졌던 2030년이 되었을 때 재생에너지 비중 30%를 21.6%로 낮췄습니다. 그 말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양 이것을 줄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격차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던 재생에너지 시장에 비해서 윤석열 정권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2030년이 되면은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렉 시장을 줄이면 어떤 효과가 날까 하는 걸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RPS 하향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RPS라고 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제를 그 영어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 발전 회사들이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팔 때는 일정량만큼 재생에너지로 판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큰 발전자 회사가 재생에너지 생산을 못하면 잘 안 하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업자들로부터 렉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그만큼 사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게 RPS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전기가 생산되면 그만큼을 한국전력거래소에 S&P 가격으로 그 시장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해서 수익을 얻고 그리고 1000kW 전기를 생산할 때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해주는 렉을 발전 회사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또 수익을 얻는 거죠. 그렇게 이중 구조로 수익을 얻는 제도가 RPS 제도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RPS 제도도 굉장히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 RPS 제도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재생에너지 생산 판매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빨리 투자를 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가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에 덤벼든 사람보다는 빨리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든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발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소규모 심내빛 발전소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RPS 제도라는 것은 변동 가격제이기 때문에 이 투자 수익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심내빛 발전소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가 어렵다. 농민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생산
주체로서 참여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게 RPS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2012년을 경계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RPS에서 고정가격제로 대부분이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때 설계했던 고정가격제를 이명박 대통령이 엎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다 고정가격제로 갈 때 그때 우리나라는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반대 정책을 해가지고 RPS 제도로 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민협회 발전소라든가 농민과 같은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자로서 참여하는데 아주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나라도 RPS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가격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장에서 렉 구매 비중을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재생에너지 생산은 많이 되고, 그래서 렉은 발급은 많이 되는데 발전사회사가 이걸 사갈 의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렉이 남아돌죠, 시장에. 그러면 렉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은 수익이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이 사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중국이 태양광, 풍력까지 전 세계 거의 한 80% 가까이를 갖다 다 석권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중국이 계획경제 사회이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오늘날 전 세계를 갖다가 석권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럴까지는 못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사업이 발전하려고 하면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의무 구매량을 이렇게 줄여놓으면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줄어들게 되고 관련된 산업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미국의 IR법이라든가 EU에서 친환경 기술 지원법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이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보면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앞으로 큰 부메랑으로 다가올 겁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홍종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적어 놓았더라고요.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에 등한시하면은 7년 안에 우리나라 제조업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미국 IRA법이라든가 EU의 친환경 기술 지원법,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인도에서 나오고 있는 공격적인 그 정책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제조업의 공백 상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주요 국가에서 미래 재생에너지 비중을 얼마나 하려고 하는가 하는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한 4.8% 그리고 현재 한 7.5% 정도 됩니다. 이것을 2030년까지 원래는 30.2%까지 30% 이상 가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 20%까지 줄여 놓았죠.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20%가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25.2% 이렇게 돼 있고, 유럽이 지금 현재 45%, 일본 23%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여기에 IRA법이라든가 여기에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이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제시한 것보다는 2030년까지 이거는 수정이 돼서 재생에너지 차지하는 비중이 이 값보다도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45%가 되는데 친환경 기술 지원법이 들어가게 된다면 2030년이 되면은 과반 이상, 5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2030년까지 20%를 라도 달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암담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산업부 역주행, 산업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갖다가 역주행한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어떨까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2030년까지 NDC, 우리나라가 2018년 기준에서 40% 줄인다.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온실가스를 얼마 줄이겠다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이 프로그램을 짜서 유엔에 제출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그게 보면은 원래 문재인 정권에서는 토탈로 40%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산업 부분에서 지금보다 14.5%, 약 15%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놓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국가 NDC를 추진해 가기 위한 시행령,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짜야 되거든요, 금년에. 거기에 보면은 감축 목표가 14.5%가 아니라 한 5% 정도만 감축하도록 이렇게 완화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안을 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이 산업부문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감축 목표를 이렇게 완화시켜주면은 산업계에서는 부담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NDC는 어떻게 달성하려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탄소 감축 40%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히 새로운 산업의 발전 전략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와해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리백 하는 게 있죠. 2025년까지 한 85%, 2030년까지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 이를 갖다가 재생에너지로 100% 다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알리백, 그 기준을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이런 데서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재생에너지 생산량도 대폭 줄여놓았으니까 기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없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삼성전자 한 회사에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리백의 압박이 이제 막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을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이 정치권, 정부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나 걱정이 된다고 할까요? 궁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14.5%까지 감축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이보다 3% 줄인 한 11.5% 정도가 윤석열 정권에서 2030년까지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그 의무량으로 할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산업 부분에서 탄소 감축 3%를 적게 하면 그것을 어디에서 만회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 우리나라 그래서 NDC가 제도되고 있느냐, 이거 한 그 2주 전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매년 4%씩 줄여가서 2030년까지 가야 되는데, 벌써 2021년이 되면은 그 전에보다 3.5%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은 2018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했던 것은 2019, 20, 2년밖에 없었고, 2021년이 되면은 전년보다 3.5%가 벌써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우리가 국가 NDC를 만들 때는 매년 4.17%씩 쭉 2021년부터 해서 4.17%씩 쭉 감축해 가면은 2030년이 되면은 2018년 대비 40% 감축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바람에 이 보면은 2021년까지 2018년 대비 6.5%밖에 감축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원래 목표로 가려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4% 줄여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2018년부터 3년이 지나면 2021년이 됩니다. 그러면 12%가 줄어져 있어야 되는데 4.17 곱하기 3 한 것만큼 줄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저 3.5% 올라가는 바람에 6.5%밖에 감축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국가 NDC를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은 12%를 12.5%, 13% 이렇게 감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의 절반 정도는 6.5%밖에 감축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또 더 증가인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2023, 4, 5 이렇게 들여다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탄소 감축이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가능하다면 뭐 1997년도 IMF 사건이라든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같은 이런 그 위기가 와서 우리나라 산업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 감축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를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얘기인데 금년도 4월 14일 날 기후정의 파업 조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4월 14일 날 전국에서 세종시에 있는 그 산업자원부 그 앞에 모여서 기후위기에 관련된 그 총걸기 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차라리 위원회를 해산하라. 너희들이 이 조직이 우리나라의 NDC를 갖다가 원만하게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 기관이 들어가서 산업계를 도와주는 이런 안만 자꾸 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2050 탄소 중립도로 가는데 좀 장애물처럼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해산하라. 역할을 너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걱정되고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정신을 좀 차리는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버려두면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시민사회가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2021년도에 유엔에 제출했던 국가 NDC를 제대로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를 압박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시민사회를 좀 잘못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충고를 겸하게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탄소 감축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